모두 반갑습니다. 고상만 강대훈님 어서 오시고, 진실을 밝히자 거북이님, 거북이 노래 하필 박양이 좋아하는, 일부러 골랐어요. 박근혜가 좋아한다는 이 빙고. 오늘 최순실이가 잠시 후 3시에 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북이의 빙고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북이 리더는 무슨 죄인가요? 기다렸어요. 다행히 알람이 이제 띄었네요. 그러셨구나. 푸자르님 반갑습니다. 야, 진짜 제가 왜 오늘 방송에 5분이 늦었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제가 11월 1일, 오늘이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1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 펀딩에서 내년 5월에 만드는 연극을 한 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극 이등병의 엄마라고 하는 연극을 만들려고 다음 스토리 펀딩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상황이 지금 그 최순실이 잠시 후에 검찰청에 출석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일 시작하는 이 스토리 펀딩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내일 이제 오늘 3시에 나가니까 아마 12시쯤 전후에서 본인이 이제 원한다면 아마 조사가 끝날 거고, 뭐 추가 조사를 위해서 내일도 또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하간 오늘부터 내일까지 모든 언론이 다 이 최순실이 나오는 문제와 관련해서 방송을 하게 될 거고, 또 많은 분들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또 관심을 갖고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원래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연극 이등병의 엄마 스토리 펀딩 시작일을 고심 끝에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다음 측에다가 얘기하고, 또 동시 게재하기로 돼 있는 오마이뉴스하고도 상의를 해본 결과 일주일만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좀 조정하느냐고 오늘 방송의 시간이 5분 정도 늦었습니다. 여하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27회 방송 하려고 하고요. 자유대한 만세님, 아유 고맙습니다. 별풍선 쏴주셔서 방송 시작하는 데 있어서 힘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이집션 마우님, 진보아 빙고님, 그리고 대한민국 아짜님, 그리고 자유대한 만세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해주목님은, 조사관님께서는 세월호 인양 공양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지금은 예전 같으면 그게 진짜냐 아니냐, 사실이냐 맞냐 틀리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사실이고 뭐가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불행해진 거죠. 우리 고상만 강대윤님도 별풍선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M4207M님 안녕하세요. 근데 처음 보는 아이디인 것 같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대한민국 사법사상 두 번째 형사사건 재심 선고 3내 3인조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 준비했고요. 지난 28일날 있었던 이 사건 무죄 선고 내렸는데, 그 얘기 좀 잠깐 들춰보고,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할머니, 77살의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떡집 사장님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피해자 유족인 박성훈 님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저희 방송에 꼭 한번 인터뷰 좀 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오늘 저희가 방송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 박성훈 선생님 모시고 17년 전 그때 그 일, 그리고 17년 만에 밝혀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박근혜가 최태민을 만난 첫날, 그 첫날이 지금 현재 당시에 선우연이라고 하는 그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쓴 회고록에 보면 3월
그 75년도에요. 75년도 3월에 처음 박근혜와 최태민이 만났다고 하거든요. 바로 그 만난 첫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최태민의 딸이죠. 오늘 3시에, 잠시 후 3시에 검찰청에 가서 포토라인에 서게 될 이 최순실의 엽기적 행각에 분노했던 한 목사가 화를 내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바로 며칠 전 바로 김재규, 최후 진술 5가지 혁명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JTBC 요즘 핫한 가장 인기 있는 MBC, KBS, SBS를 제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사로 부각이 됐어요. 전 사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바로 이 손석희 사장의 이야기 말씀드리는 걸로 하면서 오늘 방송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이었죠. 10월 28일 날 전주지방법원에서 3내 3인조 사건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렸어요. 3내 3인조 사건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99년이었습니다. 17년 전 바로 그때 2월 6일 새벽 4시에 전북 완주군 삼내읍에 있는 나라수포라고 하는 곳에서 3인조 강도가 집을 침입한 겁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다고 그래요. 그날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 그날 3명의 낯선 남자가 나라수포 마당을 들어섰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30대 당시 아들 부부와 그리고 이 77세의 이 노모를 흉기로 위협한 후에 각각 이들의 입에 청테이프와 넥타이 끈으로 팔과 다리를 묶어서 금품을 강취했던 사건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치사 사건, 즉 살인을 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치사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 침입한 강도들이요 굉장히 당황한 상황에서 77살이었던 이 할머니의 입을 청테이프로 감아서 막는다고 하다가 너무 긴장된 상황 하에서 그만 입과 코 전부를 다 테이프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 이제 숨을 못 쉬고 버둥거리신 거겠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할머니의 코와 입이 다 막혔다는 걸 알고 이 강도 3인조 중에 한 사람이 물을 떠갖고 와서 할머니의 얼굴에다가 물도 뿌리고 인공호흡까지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 할머니가 이제 숨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일 만에 이 사건의 범인이 검거가 됐는데 이 검거된 범인들 당시에 만 19살에서 뭐 18살, 20살 이렇게 아주 어렸던 지역의 청년들이었는데 이 청년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렸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적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거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다는 점, 그리고 지능이 매우 떨어져서요 본인들의 의사표현이 분명치 못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약점이 많이 있었던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3내 이 나라수포 치사사건의 범인으로 이들을 지목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검거된 후에요 본인들이 나라수포에서 할머니를 죽였고 목숨을 빼앗았고, 그리고 또 돈도 훔쳤다. 그래서 뭐 40몇만 원을 훔쳤다. 뭐 이런 자백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들의 자백에는 굉장히 많은 허술한 점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훔쳐간 돈의 액수를 40몇만 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피해자들이 나중에 가서 수사기관에다가 얘기할 때 없어진 돈은 한 10만 원 남짓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담을 넘어서 침입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담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당시 나라수포 마당에
이제 마당이 있는 집이잖아요. 여러분들 마당에 있는 집 뭐 거기서 살아보셨지만 이 대문이 있고 들어서면 마당이 있는데 이 철대문이 고장이 났었답니다. 그래서 대문이 고장 나는 바람에 늘 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런데 이 체포됐던 당시 어린 이 청년들은 문이 닫혀 있어서 그래서 담을 넘어가 문을 열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건과 관련해서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 사건의 의혹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백을 했고 그리고 현장 검증을 하면서 막 경찰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디를 해주면 그걸 그대로 둘이 어리둥절한 태도로 이제 따라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제 범인이 됐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 마침내 이제 3인조에 대해서 재판이 일사천리로 끝나갖고 다 잡아가두고 했는데 그때 가서야 뒤늦게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의 진짜 진범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포된 진범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보를 통해서 이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이 인지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 나라수퍼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고 그들이 현재 부산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제보를 통해 내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을 검거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검찰청에 와서 자백을 했는데 바로 양심 때문에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죽은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너무 괴로웠다. 그러면서 진술했던 내용 하나하나가 이전에 3대 3인조에 구속된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완벽하게 일치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훔쳐간 그 돈의 액수도 정확하게 일치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빼앗아간 폐물을 이 사람들이 판매를 했는데 그것을 구입한 작물업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치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 당시에 아들 부부 내외와 그리고 할머니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만 비구폐쇄 코와 입까지 전부 다 막아서 목숨을 잃은 건데 살아남은 두 분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할머니의 아들 내외인데요. 그 아들 내분이 주장하신 그날의 진실 법인 중에 누구 한 명이 자기네들을 묶어놓고 귀에다 대고 말했던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 죽이지는 않겠다. 그때 바로 들었던 목소리 그것은 바로 전라도 호남 사투리가 아니라요. 경상도 특유의 억양이 진하게 묻은 작고 가는 목소리였다. 그런데 앞서 체포됐던 이른바 3내읍에 살고 있었던 거주했었던 이 체포된 가짜 범인들은 전부 다 단 한 번도 3내를 태어나서 벗어난 적이 없어 갖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경상도 목소리를 들린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범인으로 몰렸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진짜 범인이 검거됐지만 이 진짜 범인들을 풀어준 곳,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풀어준 곳은 바로 앞선 3명을 검거했던 검찰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검사가 이미 자백을 하고 자기네가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들을 전부 다 풀어줬대요. 왜 풀어줬을까요? 몰라서 풀어줬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자기네들이 진짜 범인이라고 자백을 했던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왜 풀어주는지 정말 자기네 스스로도 어리둥절해서 잘 몰라서 있는데 검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 정말 이 검사가 한 말을 자기네들은 석방되고 나서도 정말 풀려나고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사람이 처벌을 받는 방법은 반드시 감옥에 간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만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밖에 나가서도 그 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 하에서 마침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심 재판이 열렸고 그 재심 결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재심 결과 우리 재심 파산 변호사죠.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이 3대 3인조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 그리고 진범이 있고 그 진범이 내가 범인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사건을 제대로 밝혀서 조사해주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답니다. 그래서 이 박준영 변호사가 직접 찾아간 거예요. 예. 이 3대 3인조 피해자들을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박준영 변호사한테 도와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내가 당신네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돈을 안 받고 그냥 해주겠다 그러니 내가 일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대 3인조 사건의 억울한 구속자들이요. 처음에 박준영 변호사를 보고 경찰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자기네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안 하나 그 얘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온 걸로 착각을 하고 자기네들은 억울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도망을 갔대요. 그걸 쫓아가면서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박준영 변호사죠. 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침내 지난 28일 날 전주지법에서 이 사건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선고를 받은 우리 억울한 구속자 세 분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궁금한 얘기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 세 분이 본인들의 어떤 의사 표시가 쉽지가 않아요. 푸짜르님 쫓아가면서까지 했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 그런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박준영은 정말 약간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뉴스 펀딩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도 그 사연 하나하나가 알려져 갖고 들으셨겠지만 아마 그런 변호사 또 만나기 어려울 텐데 무엇보다도 이제 재심을 통해서 물론 이제 1심입니다. 이게 아직 이제 검찰이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1심 재판이지만 무죄가 나왔고 그래서 좀 이번에는 기자들이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그 소회를 좀 시원하게 좀 밝혀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어요. 지난번에 재심 개시가 결정됐던 날도 좀 의견이 어떤지 좀 시원하게 얘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한마디밖에 안 해갖고 기자들이 다 뒤집어졌거든요. 뭔가 좀 문장이 되는 얘기를 좀 해주시지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좀 잘 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최대열이라고 하는 분만 사실상 자기 입장을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좀 그랬는데 이 최대열 씨가 뭐라고 자기 이 소감을 밝혔냐면 오늘 재판에서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 3대 사건은 나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장애가 있었던 어린 동생을 돌보지 못했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부모님도 돌아가셨다. 이젠 나도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앞으로는 두 아이를 생각하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도와준 가족들과 국민께 정말 감사드린다. 이렇게 최대열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쓴 기자가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렇게 이제 조리 있게 말씀을 실제로 하진 못했어요.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뵀는데 아마 요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문장을 좀 이렇게 이어가긴 했는데 쉽게 그러니까 이해하거나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 억울한 사연을 제대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지경이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박준영 변호사도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만약 이분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조리 있게 설명할 줄 알았다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을 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그대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 피해자였던 임명선 씨 역시 본인이 그 자기의 억울한 주장에 대해서 설명한 것, 무죄를 이끌어내기까지 함께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특히 고통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오히려 도와주었던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은 임명선 씨는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었습니다. 그래서 복역 중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고생했다고 해주셨을 것 같다.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강인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강인구 씨는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그냥 뭐라도 한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눈물만 흘리고 했는데 바로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강인구 씨도 그렇고 최대열 씨 그리고 임명선 씨도 그렇고 이분들이 특히나 고마워하는 분 바로 이 사건 피해자인 우리 피해자 분의 사이되죠. 이 사이분인 박성호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 구속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오늘 유족분의 입장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소회를 갖고 있는지 방송을 통해서 연결해서 유족분들, 피해 유족분의 사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떨어뜨렸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상만의 일소 그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어려운 가운데 방송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에요. 이런 공적인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고상만 씨에게 너무나 감사드리죠, 우리가. 우리 박성훈 선생님은 이때 이제 99년도 2월에 있었던 3대 나라수퍼 사건에서 희생되신 할머니의 사이 되시죠? 그렇죠. 막내 사이이고, 제가 이제 모시고 살고 있었죠. 모시고 살고 계셨죠? 그래서 했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저도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법정에 여러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다치시기도 하고 이렇게 기부스도 하시고 했는데 매번 오셔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갑상선 암 수술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먼저 오늘 이 방송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게 17년 만에 이제 찾게 된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비록 재심 1차 공판, 1심 공판의 결과이기는 한데 17년 만에 참 진실을 찾게 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감회가 새롭죠. 지금 처음부터 이 사건이 좀 어려운 진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즉 말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할 우리 3인조 아이들을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진실을 안 뒤부터는. 그래서 내가 이 사건에 비록 피해자고 유족이지만은 내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좀 사명감이라고 할까?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의 평소에 사시던 그런 생활관이 많이 작용을 해서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장모님이 평상시에 어떤 분이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약자에는 강하고 강자에는 강하고 약자를 좀 많이 도와주시고 진짜 동네에서도 존경을 받는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험한 일을 당하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이 피해자분들을 믿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신 건 아닌가요?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국가에 나오는 형사들이나 공권력에서 범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약 한 뭐 얼마 지나서 그 부산에서 최성자 씨에게 뭐 진범이 잡혔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제가 그 비디오 촬영을 했거든요. 현장 검증 비디오 촬영을. 예, 촬영을 할 때 이게 뭔가 좀 뭐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공권력에서 이런 집행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부산에서 진범이 잡혔다고 그러길래 그 순간부터 이거는 100% 이게 잘못됐구나,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 나서게 됐던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비디오, 그 현장 검증 때 그거를 우리 박성호 선생님이 촬영을 했는데, 그때 네. 경찰들이 어떻게 그거를 촬영하도록 그냥 놔두던가요? 전 그게 제일 이상하던데. 자기네들 막 때리면서 막 온갖 결국은 그런 게 이제 지금에 와서 굉장히 불리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됐는데, 예. 그 경찰이 왜 그걸 냅뒀어요? 이상해요, 저는 그게 좀. 그때 당시에는 그 현장 검증 왔을 때 그 담당 형사들도 그 사진으로만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뭐 카메라를 좀 좋아하고 그래서 프로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카메라를 그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쭉 촬영을 해서 이 어머니 사건이고 좀 잊어지지가 못할 것 같아서 두고두고 갖다 해서 지금 그 테이프를 갖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그게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 삼내 3인조 억울한 피해자 이분들한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 거예요. 그죠? 정말 그때 그 비디오 없었으면은 우리가 보다 이 오래된 사건의 17년 전의 사건의 진실을 알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큰 도움을 주셨네요. 아유, 뭐 과분한 말씀입니다. 아니요, 진짜 이게 사실은 그 통상 그 사건 피해자분들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 불행한 사건, 끔찍한 사건 다시 떠올리는 걸 회피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진짜 우리 박성우 선생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서 이 사건 임한 게 인상적이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어떤 가족 내에서는 가족에서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 뭐 이런 좀 핀잔이랄까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느낌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내가 하는 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을 뺏겨가면서 왜 이렇게 너무 많이 하냐. 또 어머니가 자꾸 생각나게 해서 괴롭다. 그런 뭐 얘기는 들었는데 또 이제 우리 형제들은 나중에는 그래 어머니의 그 눈감 좀 편히 감으시라고 좀 그런 거 해서 좋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더 힘을 받았고 이렇게까지 온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17년 동안 이 일이 이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게 우리 그 박진영 변호사가 서산까지 왔는데 제가 밥 한 끼를 대접을 못 해드린 것이 너무나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진짜 나중에 그 스토리 펀딩에서 들었는데 그 파산 변호사 그렇게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없어서 짜장집에서 그 들어가지도 못하고 머뭇거렸다는 그 내용을 보고 너무나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있어서 최고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박진영 변호사하고 박상규 기자님이 그 노고에 대해서 최고 그게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 말하고 싶으라고면은 이 사건에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공권력 즉 경찰 검사 뭐 이런 뭐 여타 그 법원에 그 관계된 분들이 아직도 반성을 않고 이게 뭐 진범 가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그 지금 불쌍하게 된 삼내 얘네들한테 지금도 진범이라고 하니 이게 참 그게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 마음을 내가 잊혀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쵸. 예. 지금도, 그러니까, 검찰이 이 건과 관련해서 오히려 그 28일, 지난 28일 날 무죄가 내려진 날도 검찰은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가 아니라, 이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진범이라고 하는 분까지도 나타났고, 그리고 사건의 내용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합리적 근거를 통해서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나 검찰 측이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억울하게 감옥을 간 사람들이 무죄를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해준 분이 진범이라고 스스로를 밝힌 한 분 덕분이긴 한데,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다며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예, 진범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분이 익산에 지금 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박 선생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또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으니까 정리해서 가면, 그때 당시에 99년 2월에 사고가 났고, 그리고 99년 11월에 부산에서 진범 3명이 체포가 됐죠? 예, 3명이 체포됐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범 3명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9개월 후에 체포가 됐는데, 자기네들을 스스로 진범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검찰이 이들 3명을 그냥 풀어줘 버렸어요.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한 명은 자살을 했어요. 그죠? 예,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 명은 자살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돌아가신 그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내가 진범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 죄가 없다라고 재판장이 나와서 증언까지 해준 덕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죄가 됐는데, 그런데 남은 한 명은 지금 가타부터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사람은 이 죄를 아직 뉘우치지도 못하고 예. 추후에 즉 살인 강도범이고 마약사범이고 여타에 또 범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아직도, 이런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고,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익산에 우리 딸이 지금 막내딸이 살고 있는데, 불과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어이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이 치안이, 내가 진범에게 이 사건의 1등 공신이 또 어떻게 보면 진범이잖아요? 네. 진범에게 내가 고맙다고 내가 악수를 청했어요. 세상에 어머니를 죽인 진범에게, 살인범에게 내가 고맙다고 악수를 해야 하는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재 치안의 생활이고, 현재 우리나라 경찰력의 한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빨리 좀 이런 이 불안한 치안, 이게 살인범이 지금 거리를 활보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찰력이 이런 민생에 좀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나 박상규 기자가 익산에 있다고 하는 또 다른 범인 중에 한 명을 찾아간 적은 없나요? 찾아간 적이 있죠. 저도 같이 갔었는데. 예. MBC,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하고 이렇게 형이 운영하는 떡집을, 부송동에 있는 떡집을 찾아갔어요. 예. 근데, 없더라고요. 안 만나줘요? 아니면 없어졌어요? 그날 예고 없이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날 없더라고요. 예. 정말 정말 겁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러겠어요. 진짜로. 부담스럽고 불안하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을 지금 처벌할 수는 없죠. 예?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죠. 당연하겠죠. 네. 그렇다면 반성이나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참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법 역사상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진범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진범이 나타나서 사실은 저 사람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이게 범인이 3명이다 보니까 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한 사람은, 내가 범인이다라고 하면서 진실을 밝혀주고, 또 한 사람은 그냥 그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 버린, 그런 정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죄는 미워도 세월이 지났고 지금이라도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이번에 판결 있을 때도 죄심 저는 좀 기다리고 있어서 제 속마음은 용서해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타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가족분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많이 좋아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어머니가 이제라도 이제 눈을 좀 편히 감으시겠구나. 그래가지고, 많이들 좋아하죠. 그래서 어머니도 충남 서천에 지금 계시는데, 내년에 이제 좀 좋은 데로 보내드리려고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박 선생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진짜 우리 박 선생님 이하 유족분들 또 돌아가신 할머니까지 정말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물게 성정이 정말 착하고 너그러운 분들이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일반 사람들 같으면 피해자는 있는데 결국 가해자는 아무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우리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지만 어쨌건 간에 17년 만에 해소를 한 거고, 또 가해자는 가해를 했음에도 진실을 밝혔다고 해서 또 우리가 비난하기가 쉽지 않고, 도망간 사람은 경찰이나 검찰이 여전히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또 처벌도 안 되고. 경찰력이 우리 진범 중에 한 명이 양신현을 했다는 친구가 자수를 3차례나 하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3번이나 본인이요? 본인이 3번이나 죄를 뉘우치고자 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갔는데 3번 다 경찰들이 돌려보냈다는 이런 이거 어디다 비유를 해야 적절한 단어가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야, 그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고 좀 판단 좀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 상대로 한 소송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겠죠? 진짜 잘못했네요, 국가가. 끝까지 많이 우리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준다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고맙고, 우리 박상규 기자님이나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 여타 언론 매체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늘날에 좀 이런 좋은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박준영 변호사나 박상규 기자야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 무엇보다도 정말 저는 우리 박 선생님 같은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사실은 그냥 별로 이게 저 같아도 사실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정말 그렇게 다치시고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억울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또 28일날 이렇게 무죄 선고 나오니까 또 같이 가셔서 또
축하하는 음식도 나누고 같이 드시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 방송 듣는 분들에게, 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가 알기로는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는 게 정부고, 또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있어서 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없고, 오로지 우리가 의지할 분들은 우리 박진영 변호사뿐이 없었는데, 그나마 지역구에서 이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건 꼼짝없이 살인자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완주 3내 억울하게 됐던 3명을 좀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지역구 의원, 지역구 의원이 누구죠? 출마하셨던 분인데, 제가도 대통령 출마할 때 찍어줬던 분인데 너무 실망스러워요. 정동영 의원이요? 없었고, 예. 정동영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뭐 거기까지는 내 말씀을 못 드리고. 뭐 말씀하셔도 돼요. 출마하셨던 분이니까, 예? 이런 자기 지역구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없고 빼없는 사람이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같이 슬픔과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우리 정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아주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은, 네. 우리나라 검찰총장은 국민이 직접 뽑아서 이 나라의 사법제도를 바로 좀 세웠으면 하는 아주 그 소박한 제 꿈이자 소원입니다. 소박한 꿈은 아니고 굉장히 큰 꿈입니다, 그거. 그 제도를 그렇게 바꾸려면 그냥 큰 꿈인데, 여하간 정말 또 대한민국의 사법인권의 큰 역사 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박성호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역할, 노력하셨다고 저 스스로 정말 인정하고요. 그리고, 예, 아니, 진짜로요. 그리고 통상, 그냥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의 이 정서고 행동인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특히나 이제 정신적으로, 지적 장애가 좀 있는 분들의 편에 서서 함께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방송에 인터뷰해주신 분들한테 늘 드리고 있는 우리 협찬, 예,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예, 보내주시는 주소에다가 저희가, 예, 선물로, 예,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가족분들하고 함께 맛있게 나눠 드시고, 예, 또 연락드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이팅! 예, 정말, 예, 이런 분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에 그나마, 예, 억울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예,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표만이 살길님, 3시에, 최씨, 예, 최순실 검찰 출두한다고 하네요. 수사과정 향후 예상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셨어요. 그거 2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라이츠 70님이 안녕하세요. 지각했네요. 상담이 있어서라고 하셨어요. 상담 끝나셨습니까? 예라 피바다님, 예, 오늘도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억울하게 감옥을 간 분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나마 해피엔딩으로 끝나가고 있어요. 억울하게 감옥을 3년에서 6년까지 살아야 됐고, 또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기도 하고, 또 동생을 잃기도 하고, 이랬던 아픔과 상처들이 굉장히 컸지만, 그래도 끝은 현재까지는 해피엔딩으로 그나마 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목숨을 잃은 그 할머니, 그리고 또 명확하게 목숨을 잃고, 예, 피해를 입은 그 유족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결국 가해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또 현실, 그리고 그 중에 가해자 중에 한 명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은 채, 그리고 나서 동네 인근에서 살면서
막내딸과 불과 3분 거리 내에서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야, 이거 생각하면은,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고 불편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사실은 이들 피해자 유족에게, 굉장히 진지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제 28일날,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일주일 내에 검찰이 항소를 하면, 그러면 다시 또 재판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양심이 있다면,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이 종결돼서 이들 억울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통해 적정한 배상을 좀 받고 또 유족분들도 잘못된 수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과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피해도 구제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당해도 억울한 일입니다.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찰이 잘못된 결정과 처분으로 17년간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계속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일 재판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 글을 써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그 재판부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재판부가 이렇게 그 삼내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한 입장에서 나름 노력을 했으니 사람들한테 너무 크게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꼭 해야 될 이야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날 재판에 제가 갔는데 그 재판 현장에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고를 내리기 직전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억울한 구속 피해자 3명한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다들 앞으로 와서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재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선고를 받을 때 그 피의자 보고 서서 받아라. 근데 자기는 재판부는 앉아 있으면서 왜 서서 그 선고를 하는지 사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 규정이 틀린 거고. 근데 규정 없을 겁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갑질이 아닌가 저는 싶은데 더군다나 이 지금 이번에 재판받았던 사람들은 명백히 과거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수사로 인해서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감옥을 산 사람들이거든요. 억울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한 15분 정도 판결문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앉아서 듣고 있는 뒤에서 방청객으로 앉아있던 사람들도 그 판사가 읽는 판결문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말을 베베 꼬고 그래서 무죄라는 건지 유죄라는 건지를 한참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판결문을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들도 재판 받아보신 분은 아마 이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아마 쉽게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서서 판결을 듣게 했는데 저는 과연 이게 정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될 일이지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어쩌니 저쩌니 떠들면서 말하는 것 또한 이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요. 명확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잘못된 수사를 그대로 믿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재판부가 선고를 내림으로써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준 사건 이게 이제
이 3내 3인조 억울한 피해자인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면 되거든요. 재판부가. 예, 재판부, 법원이 잘못했다. 예, 우리가 과거에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함으로써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줬다.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당시의 재판부를 대신하여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이날 재판부가 정신박약자, 그러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법원의 배려가 부족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면 되지, 이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주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능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도 법원에,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다만 근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억울하다라는 주장 또한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억울하다라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우리나라 현재의 재판 실정입니다. 시스템이죠.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법원에 재판을 많이 방청하러 다녔어요. 인권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공안 시국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보러 법원을 많이 갔는데, 그게 이제 그 사건 하나만 재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에 이제 재판을 10개, 20개씩 연달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있다 보면 앞에 이러저러한 분들의 재판도 쭉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이 재판부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다. 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게 재판부의 권한이지, 누구에게 핀잔과 모욕을 주는 것은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도 반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재판 이전까지는 다 무죄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 거죠. 만약에 그 원칙, 대원칙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인권이 그 사람, 진짜 나쁜 놈이니까 저 놈은 저렇게 해도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이 거기에만 국한되지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될 원칙이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잘못된 판결을 가지고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변명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능이 떨어진 사람에 대한 법원의 배려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사과가 아니다.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이 시간도 고통받고 상처받는 분들한테 그냥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아마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이 음악이 오늘 굉장히 많이 틀어졌을 것 같고요. 예년에 비해서 어쩌면 이제 굉장히 오늘 또 안 좋은 일이 많아갖고 덜 틀어질지 모르겠는데요. 고상만의 유서 그 사건에서 일부 끝내면서 이 노래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인데 어떻게 좋은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이구, 공산 무지개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주셨어요. 잊혀져야 하는 건 거요.
해주몽님, 방금 페북 라이브로 최순실 검찰 출두 봤는데 A급 스타 못지않네요. 제가 볼 때는 초 A급 스타죠 지금. 예. 아유 정말 2부 방송에서는 최순실 이야기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용의 노래 어떠신가요? 오늘 고상만의 뉴스 그 사건에서 방송에서 10월의 마지막 날을 기념해 갖고 이용의 잊혀진 계절 들려드렸는데요. 잊혀진 계절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82년도에 처음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초등학생들도 하여간 이 노래 엄청 불렀는데 졸업식 앞두고 제가 장기자랑 대회에서 이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고상만 강대현님, 최순씨가 어제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안 밝혀졌네요. 뭐 안 밝혀지는 게 굉장히 많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검찰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했을지 의문이네요. 해주몽님 하셨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수사 못 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추천 많이 눌러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2부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